사이클론 집진장치의 효율을 높이는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배기관 내경이 작을수록 선의 반경이 작아져 원심력이 커지므로 배기관경이 클수록이라는 번은 반대입니다. 입고유 속도 한계요 속 이내에서는 빠를수록 원심력이 커져 효율이 오르니 번도 틀렸습니다. 고농도 먼지는 방열로 처리량을 늘리고 응집선 먼지는 직렬로 단계 처리하므로 둘을 바꿔 쓴 번도 오답입니다. 반면 스키머나 회전기수로 제비산을 막는 것은 실제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성비와 관련 없는 협약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산성비는 대기 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빗물에 녹아 강산이 되면서 생기고 원래 빗물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pH 5.6점도인데 이보다 산성화된 것을 말합니다. 대표 피에로 독일 슈바르츠발트 고사,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부식이 있습니다.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대기오염이 아니라 폐기물 분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대기권을 높이에 따라 나누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순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기온이 오르내리는 방향이 층마다 번갈아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아래인 대륙권에서는 고도 2km 상승할 때마다 기온이 약 6.5도씩 낮아집니다.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 위 성층권에서는 반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데 바로 지상 20에서 30km 부근에 있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륙권 기온 감율을 9.8도로 본 1번, 성층권에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대륙권의 높이도 열대지방은 16에서 18km, 극지방은 약 10km로 위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일정하다고 한 2번도 틀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과직진 장치는 여과포에 함유가스를 통과시켜 먼지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 포 집권리 자체다 먼지 입자가 섬유 사이를 지나며 직접 차단, 관성 충돌, 확산 등의 여러 메커니즘으로 걸러지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4번 설명이 옳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과제는 열에 약해 350도 이상 고온에서는 손상되므로 보통 250도 이하에서 사용합니다. 또 여과포는 입자성 물질을 거르는 구조이지 가스상 물질 제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압력 손실도 약 100에서 200mm 수주로 다른 집진 장치보다 크고 설치 면적도 넓은 편이며 먼지가 여과포에 쌓인 상태로 있다 보니 폭발 위험성도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중력 집진 장치는 이름 그대로 입자가 스스로 가라앉는 중력의 힘만으로 먼지를 잡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입자가 바닥까지 떨어질 시간에 충분히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 식을 보면 높이 h가 낮을수록 입자가 떨어질 거리가 짧아져 유리하고 길이 l이 길수록 가스가 침강실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유리합니다. 처리가스 속도가 작을수록 그리고 기류가 균일할수록 미입자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잘 가라앉는 것도 각효 원리입니다. 그런데 3번 지문은 높이가 높고 길이가 짧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여 실제와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옳게 고치면 높이는 낮고 길이는 길수록 집진 효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이름 자체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 남미 어부들이 크리스마스 무렵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고 붙인 이름이지요. 평소에는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서 따뜻한 표층수를 서태평양 쪽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동태평양에 탄신 층수가 채워줍니다.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 흐름이 둔해지면서 동태평양 남미 연안까지 따뜻한 바닷물이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 즉 해당 해역 월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가 플러스 0.5도 이상으로 약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입니다. 이 변화는 대기순환에도 영향을 주어 전 세계 곳곳에 가뭄, 폭우 같은 이상기후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문제에서는 온도가 평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고 했으므로 엘니뇨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흡수법은 유해가스를 액체 속에 녹여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흡수액이 갖추어야 할 조건도 모두 이 원리에서 나옵니다. 먼저 가스를 잘 녹여야 하니 용해도가 커야 하고 흡수탑 안에서 액이 잘 흘러야 하니 점성은 작아야 하며 처리하려는 가스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수록 잘 녹아 흡수 효율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 크면 흡수액 자체가 쉽게 증발해버려서 손실이 커지고 흡수액을 자주 보충해야 하니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액은 휘발성이 작아야 증발 손실이 줄어 경제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성이 커야 한다는 설명은 흡수액의 요건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내렌지와 LPG의 주성분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내렌지는 액화 천연가스로 땅속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지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탄소 하나에 수소 넷이 붙은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메탄입니다. 반면 LPG는 액화석유가스로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성분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작지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온 보기 중 메탄에 해당하는 것은 메탄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탄소 12kg이 산소 22.4sm와 반응하므로 18kg의 비례식을 세운 뒤 공기 중 산소 21%로 나눠 공기량으로 바꿉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열섬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공장이나 자동차, 냉난방 시설에서 나오는 고온의 가스와 인공열이 계속 배출됩니다. 이 더운 공기가 위로 떠오르면 그 자리를 채우려고 주변 교외의 찬 공기가 도시 쪽으로 흘러들지요. 그 결과 도시 상공에는 오염물질을 머금은 더운 공기가 마치 지붕처럼 뒤덮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열섬 현상입니다. 즉 도심의 기온이 인공들과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건물과 자동차가 밀집한 대도심 주거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라니냐와 엘니뇨는 해수면 온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기상현상이고 오존층 파괴는 성층관의 오존이 얇아지는 현상이므로 도시열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집진장치를 고를 때는 어떤 힘으로 먼지를 잡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세게 작용할수록 가스가 그만큼 큰 저항을 받으며 통과함으로 압력 손실도 커지는 것이지요. 중력 집진장치는 그저 중력으로 천천히 가라앉히는 방식이라 압력 손실이 5에서 15mm 수준으로 가장 작습니다. 전기 집진장치도 전기력으로 입자를 끌어당길 뿐 가스 흐름 자체를 막지는 않아 10에서 20mm 수 정도로 작습니다. 원심력 집진장치는 바스를 회전시켜 원심력을 만들어야 하므로 50에서 150mm 수준으로 손실이 커지고 벤투리스크라고 하는 관목을 좁혀 가스 속도를 아주 빠르게 만든 뒤 물방울과 강제로 충돌시켜 미세먼지까지 잡는 방식이라 300에서 800mm 수준으로 압력 손실이 가장 큽니다. 좁은 목을 통과시키는 구조 자체가 저항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중력보다 작고 전기보다 작고 원심력보다 작고 벤투리스크러버 순으로 압력 손실이 커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양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기체의 분압과 그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있는 농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내용이지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액체에 녹는 기체의 양도 늘어난다는 것이 헨리의 법칙입니다. 이때 비례상수가 바로 헨리 상수이며 이 법칙은 용해도가 비교적 작은 기체에서 잘 성립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기체 자체의 부피 변화를 다루는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는 것이고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것이며 보일-샤를의 법칙은 이 둘을 합쳐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액체 중 농도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포름알데히드 완전 산화 시 이론적 산소 요구량과 총유기탄소량의 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그프 소백 98유몰을 산소 1몰을 소모함으로 타이치오디는 32, 2몰 속 탄소는 12g이라 POC는 12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산화물, 즉 NOx가 어떤 형태로 배출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연소실 안에서는 고온에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대부분은 이산화질소 형태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붉은 갈색의 자극성 기체인 이산화질소는 굴뚝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으로 나간 일산화질소가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산소와 다시 반응하면서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 시점의 주된 형태를 묻는다면 답은 일산화질소이고 이산화질소는 그 뒤에 광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화격자 연소 방식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화격자란 폐기물을 얹어놓고 태우는 쇠살대를 말하는데 이 살대가 움직이면서 폐기물을 서서히 이동시켜 태우는 방식이 화격자 소각로입니다. 화격자가 왕복 운동을 하는 복동식이나 흔들리면 흔들리식 등으로 구동되면서 폐기물을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소각과제의 배출이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폐기물이 화격자 위에서 비교적 오래 머무르므로 수분이 많거나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도 어느 정도 건조시켜가며 태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류처럼 열에 쉽게 녹는 폐기물은 녹아서 화격자 틈을 막거나 누로부터 화격자를 손상시키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금속 화격자가 계속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마모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집진율은 집진 장치가 먼지를 얼마나 걸러내는지를 나타냅니다. 입구 농도에서 출구 농도를 뺀 것이 걸러진 양이고, 이를 입구 농도로 나눠 백분위로 나타냅니다. 출구 농도가 작을수록 대부분 걸러졌다는 뜻이라 집진율이 높게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물리적 흡착은 반데르발스 힘으로 부는 것이라 결합이 약해 온도가 오르면 쉽게 떨어지고 발열량도 작으며 분자량이 클수록 잘 붙습니다. 반면 화학적 흡착은 공유결합처럼 강하게 붙어 인력, 발열량이 큽니다. 결합이 약한 물리적 흡착은 가역적이라 재생, 회수가 편리합니다. 따라서 온도 영향이 없다는, 발열량이 크다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반대이고, 바역성 덕에 재생이 편리하다는 이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석탄 같은 고체 연료의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료 속 시 HOS 각 성분이 타면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성분별로 계산해 더해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H 앞에 O 나누기 8을 빼주는 이유는 연료 속에 이미 들어있는 산소가 수소와 결합할 산소 일부를 대신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공급할 산소량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중량비를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약 1008 SM3/kg, 이 나옴으로 답은 2번입니다. 배출가스 조성으로 공기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없으므로 일산화탄소가 없을 때의 공식을 씁니다. 공기비엠은 질소량을 질소에서 산소를 뺀 값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3.76은 공기 중 질소와 산소의 부피비입니다. 남은 산소만큼 공기를 과잉 넣었다는 뜻이라 이를 질소 기준으로 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TEST는 응집제 주입량을 정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미리 침전 효과를 확인해보는 시험입니다. 핵심은 급속교반과 완속교반 두 단계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먼저 급속교반은 응집제를 물 전체에 짧은 시간 안에 골고루 퍼뜨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00rpm 안팎의 빠른 속도로 저어줍니다. 이후에는 회전 속도를 낮추어 완속교반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저으면 이미 뭉친 플럭이 다시 깨지므로 40에서 50rpm 정도로 천천히 10에서 15분 저어주면서 플럭을 크고 무겁게 키웁니다. 이렇게 키운 플럭을 30분 안팎 가라앉힌 뒤 위쪽 맑은 물을 떠서 분석하는 것으로 시험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급속교반은 짧고 빠르게, 완속교반은 길고 느리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호수나 저수지의 물은 깊이에 따라 온도 차이로 층이 나뉘는데 이것을 수온성층이라고 합니다. 태양열을 받는 표면부터 순서대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장 위쪽은 표수층으로 햇빛을 받아 물이 따뜻하고 바람 등으로 혼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아래는 수온하층으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과 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중간대입니다. 가장 아래는 심수층으로 온도가 낮게 유지되고 혼합이 잘 안되며 산소 공급이 부족해 현기성 조건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 세 층이 수온성층을 구성하는 표준 명칭입니다. 보기 중 변수층이라는 용어는 수온성층 구분에 쓰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염소살균을 다른 살균법보다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 살균력만 놓고 보면 오존이나 자외선 살균이 염소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염소를 많이 쓰는 이유는 살균 순간의 힘이 아니라 살균이 끝난 뒤까지 효과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존이나 자외선은 처리하는 그 순간에만 균을 죽이고 물이 배관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반면 염소는 물속의 잔류염소 형태로 남아있어서 이후 배관이나 저장 과정에서 들어오는 세균까지 지속적으로 억제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살균력 자체가 아니라 잔류 효과에 있는 것이고 답은 3번입니다. 미생물을 세배양에게 접종하면 바로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적응 기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미생물의 성장은 지체기, 배수성장기, 감소성장기, 내생호흡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접종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 중 맨 처음 단계인 지체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접종 전 배양 말기에 영양분과 효소가 고갈된 상태였다면 세포가 새 환경에서 바시대사 체계를 갖추는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지체기가 길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머지 단계도 함께 짚어보면 대수성장기는 세포가 급격히 늘어나는 단계이고, 감소성장기는 영양소 소비가 끝나 사멸률이 성장률을 앞지르는 단계이며, 내생호흡기는 영양소 공급 없이 세포 자체가 분해되는 단계입니다. 이 흐름과 비교하면
적은 기간을 뜻하는 단계는 지체기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스토크스 법칙은 작은 고형 입자가 유체 속에서 중력에 의해 가라앉을 때의 속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침전 속도가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하는지를 물어보는 개념 문제이지요. 여기서 D는 입자의 직경인데 식에서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자가 조금만 커져도 가라앉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이지요. 밀도차와 중력과 속도는 그대로 비례하고 점도는 분모에 있으니 반비례합니다. 이 문제는 그 중에서도 입자 직경과의 관계만 묻고 있으므로 제곱에 비례한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슬러지 속 수분을 결합 정도에 따라 나누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수분은 고형물 입자 사이에 아주 좁은 틈에 모세과랍으로 붙잡혀 있는 물이지요. 강극수는 입자들이 둘러싼 공간을 채운 물로 고형물과 직접 붙어있지 않아 농축만으로도 쉽게 빠집니다. 부착수는 입자 표면에 달라붙은 물이라 떼어내기가 까다롭고 내부수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액이라 가장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세관압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틈 사이에서 오관 현상으로 붙잡힌 물은 원심력이나 진공압 같은 기계적 힘을 가해야 비로소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결합 형태를 모관결합수라고 부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현기성소와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슬러지 속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처리 공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물이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슬러지의 무게와 부피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부피와 무게가 줄면 이후 탈수나 최종 처분에 드는 비용과 부담도 함께 줄어드니 이것이 소화 처리를 하는 핵심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 한 분의 과정에서 병원균이나 기생충 알 같은 유해 생물이 함께 산화되어 위생적으로 안정되고 부산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무게와 부피를 증가시킨다고 했으니 실제 목적인 감소와 정반대로 서술된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짠물인 해수를 뺀 나머지가 담수인데 이 담수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강이나 호수가 아니라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얼어붙어 있는 빙설 밑빙하 형태로 존재합니다. 전체 담수의 90% 이상이 이 얼음 상태로 갇혀 있고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하천이나 호수 같은 지표수, 그리고 토양 수분과 대기 중 수분 순으로 비율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하천, 호수, 지하수는 담수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빙살 밑빙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와 환원은 짝을 이루는 개념이라 기준을 산소, 수소, 전자, 산화소 4가지로 나눠서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산소를 기준으로 보면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이 산화이고 반대로 산화물이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잃는다는 2번은 환원 쪽 할면이라 틀립니다. 수소를 기준으로 보면 수소와 화합하는 것은 오히려 환원이고 수소화합물이 수소를 잃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러니 수소와 화합한다는 1번도 산화가 아니라 환원입니다. 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 전자를 얻는 것이 환원입니다. 3번은 전자를 얻는다고 했으니 이것도 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수를 기준으로 보면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그만큼 산화수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그래서 산화수 증가가 산화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땅속 포양층과 안반을 오랜 시간 천천히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이라는 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흐르는 과정에서 지나는 토양의 종류나 지질 구조, 주변 오염원 같은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 수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관정 위치에 따라 지하수 성분이 제각각인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지하수의 실제 성질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지하수의 정상적인 특성입니다. 좁은 지층 틈을 지나느라 유속이 느린 편이고 산소가 부족한 땅속 환경이나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주된 생물작용이며 땅속 깊이 있어 외기온도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연중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장하는 호기성 미생물과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생장할 수 있는 현기성 미생물로 구분합니다.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해 용존산소를 직접 호흡에 쓰는 성질이고 현기성은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미생물은 용존산소 대신 황산이온, 질산이온 같은 산화물에 들어있는 산소를 떼어내 호흡에 이용합니다. 산화물이 환원되면서 그 결과로 황화수소, 암모니아, 질소 같은 냄새나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렇게 용존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다른 산화물의 산소를 빌려 살아가는 성질이 바로 현기성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현기성조와 호기성조를 순서대로 거치면서 유기물을 산화시키고 생물학적으로 잎만 제거하는 공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반응조 개수와 목적을 매칭하는 것입니다. AO 공법은 ANA-ROBRC과 OXRC, 즉 현기조와 호기조 두 단계만으로 이루어진 단일 슬러지 부유성장 공정입니다. 현기 상태에서 방출균이 인을 내보내며 유기물을 흡수하고 이어지는 호기조에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동시에 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어 슬러지와 함께 인이 제거됩니다. 이 과정에는 질소를 제거하는 무산소조가 빠져 있으므로 질소 제거는 고려되지 않고 인 제거와 유기물 산화만 이루어집니다. 반면 A2O 공법은 현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세 단계로 구성되어 인과 질소를 함께 제거하고 이 단계 바덴포 공법도 무산소 호기 단계를 추가로 두어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합니다. 즉 무산소조의 유무가 질소 제거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기성조와 호기성조만으로 유기물 산화와 인 제거를 수행하는 공법은 답은 1번입니다. 역과지는 모래 등 여제층으로 물을 통과시켜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 생기는 문제점도 여제층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역과를 계속하면 걸러진 진흙덩어리가 여제층 표면이나 내부에 쌓이고 여제 사이에 공기기포가 생겨 평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여제가 다져지면서 층이 수축하는 현상도 나타나지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여과지 자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운전 문제입니다. 반면 슬러지 벌킹, 즉 팽활 현상은 침전조에서 슬러지가 가라앉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는 문제입니다. 역과지가 아니라 침전조에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여과지 운전 문제점과는 거의 덤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슬러지 밀도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슬러지 용접 지수와 짝을 이름으로 SVI부터 구한 뒤 뒤집습니다. SVI는 mLSS 1리터의 30분간 가라앉을 때 차지하는 부피이고 SDI는 그 역수의 100을 곱한 값입니다. 슬러지가 잘 가라앉아 농축이 잘 될수록 SVI는 작아지고 SDI는 커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AO 공법은 핫폐수 중에 인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대표 고도 처리 공법입니다. 핵심은 현기조를 맨 앞에 두는 것입니다. 산소가 없는 현기조에서 인축적 미생물이 저장했던 인을 방출하고 이어지는 호기조에서 산소가 풍부해지면 방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을 과잉 섭취합니다. 이 미생물을 침전지에서 슬러지로 빼내면 수준의 인이 제거됩니다. 무산소조가 반복되거나 현기, 무산소조가 함께 든 구성은 질소까지 제거하는 다른 공법과 혼동한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폐기물 고체 연료 RDF의 구비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RDF는 쓰레기를 고염화해서 연료로 쓰는 것이니 좋은 연료가 갖춰야 할 조건을 떠올리시면 쉽게 풀립니다. 먼저 함수율, 첫 구수분 함량이 낮아야 합니다. 물기가 많으면 태울 때 그 물을 증발시키는데 열이 낭비되어 열량이 떨어지고 연소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수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열량이 높아야 연료로서 가치가 있고 태울 때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야 하며 성분 대합이 고르게 균일해야 안정적으로 연소됩니다. 문제에서는 함수율이 높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반대로 뒤집은 산량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쓰레기를 운반할 차량 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무게를 차량 한 대의 적재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69.2대를 반올림하면 안 됩니다. 0.2대 복쇄 쓰레기도 실어야 함으로 올림에 70대가 필요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슬러지 농축은 차리 초반에 물기를 미리 짜서 슬러지의 부피를 줄여놓는 공정입니다. 부피가 줄면 뒤에 이어지는 소화조나 탈수 시설의 크기도 작아도 되고 수송관과 펌프 용량도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요. 하지만 슬러지 계량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계량은 슬러지의 탈수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 약품을 넣는 공정인데 농축으로 부피가 줄었다고 해서 넣어야 할 약품의 종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슬러지 성상에 맞춰 필요한 약품 종류는 그대로이고 다만 처리할 슬러지 양이 줄어드니 투입하는 약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직농축의 효과는 약품 종류의 감소가 아니라 약품 총량의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입니다. 이 점을 뒤바꿔 놓은 3번이 농축의 장점과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 발생률은 연소실 1큐빅미터가 1시간에 감당하는 열량으로 분자의 시간당 총 발열량, 분모의 연소실 용접을 놓습니다. 하루 6톤을 8시간에 태우니 시간당 처리량을 구하고 발열량을 곱한 뒤 용적으로 나눕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각로를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발열량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폐기물이 연소하면 수분이 생기는데 고위 발열량은 이 수분이 액체 상태로 응축되면서 내놓는 잔멸까지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 반면 저희 발열량,
곧 증발열량은 수분이 수증기 상태 그대로 배출된다고 보고 그 자멸을 뺀 값이지요. 실제 소각로에서는 연소가스 온도가 높아 수분이 과열 증기 상태로 굴뚝까지 빠져나가므로 응축열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즉 고위발열량의 자멸 부분은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계할 때 고위발열량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보다 열량을 크게 잡아 로의 용량과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그만큼 건설비도 올라가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열량인 저위발열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리적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의 차이는 연료 속 수소가 타서 생기는 물, 그리고 원래 들어있던 수분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빼앗아가는 증발자면입니다. 고위발열량은 이 수증기가 다시 물로 응축될 때 나오는 열까지 포함한 값이고 저위발열량은 그 열을 뺀 실제 이용 가능한 열량이지요. 수소 1kg이 연소하면 물 9kg이 생기므로 수소 함량의 9를 곱해 생성 수분을 구하고 여기에 원래 있던 수분을 더한 뒤 물의 증발자면 600kcal/kg을 곱해 빼주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관속 유체의 유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유속은 유량을 관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유량 18큐빅미터/미니를 초 단위로 바꾸고 직경 0.3m 원형관의 단면적을 구한 뒤 나눕니다. 관이 가늘수록 같은 유량이라도 더 빨리 흐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해수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평소 알고 있는 수치가 다른 값과 바뀌어 나오지 않았는지 보기를 하나씩 짚어보면 됩니다. 해수는 육지의 담수와 달리 염분과 각종 이온이 녹아 있어서 성질이 뚜렷합니다. 해수의 pH는 약 8.2 정도로 약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런데 보기 2번은 약 5.6의 약한성이라고 했으니 이는 산성비의 기준 pH와 헷갈리게 만든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 즉 해수 중 질소의 존재 비율, 염리성분 농도비가 어느 바다에서나 일정하게 유지된 바는 점,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인 마그네슘 칼슘비에 관한 내용은 모두 해수의 실제 특성과 일치하는 일이나 따라서 pH를 약산성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적환장은 말 그대로 폐기물을 옮겨 싣는 중간 시설입니다. 소형 수집 차량이 각 가점을 돌며 모은 쓰레기를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서 원 처분장까지 한꺼번에 장거리 수송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그러니 적환장이 꼭 필요한 경우는 처분장이 멀어서 소형 차량으로 직접 나르면 비경제적일 때, 공기수송처럼 별도의 수송 체계를 연결해야 할 때, 도중에 불법 투기가 우려되어 관리된 경로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대형 컨테이너를 이미 많이 쓰고 있다면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으므로 중간에 다시 옮겨 싣는 적환 과정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즉, 대형 컨테이너 사용은 적환장의 설치 필요성을 오히려 낮추는 조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폐기물 파쇄기는 부수는 방식에 따라 전단식과 충격식으로 나뉩니다. 전단식은 칼날로 자르는 방식, 충격식은 해머로 때려 깨뜨리는 방식입니다. 전단식은 목재, 종이, 플라스틱처럼 결이 있고 잘리는 재질에, 충격식은 유리나 목질류처럼 잘 부서지는 재질에 적합합니다. 해머밀은 회전 해머로 두들겨 부수는 대표적 충격식인데 이를 전단식이라고 한 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폐기물은 양이 많고 오염 상태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나눠서 뽑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쓰는 분할 채취 방법이 구획법, 교호사법, 원추사분법입니다. 구획법은 대상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서 고르게 시료를 떼는 방식이고 교호사법은 시료를 원뿔 모양으로 쌓은 뒤 삽으로 그대로 떠서 두 무더기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원추사분법은 원뿔로 쌓은 시료를 십자로 4등분해서 필요한 양만 남기고 줄여가는 방식이지요. 셋 다 실제 현장에서 시료의 양을 줄이면서도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4등분법은 폐기물 시료 채취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폐기물 오염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분할 채취 방법에는 패단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한 달 폐기물 운반 횟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달 가연성 폐기물 부피를 구해 차량 적재용량으로 나눕니다. 가연성 무게는 인고 곱하기 가연분 비율 곱하기 1인당 발생량 곱하기 날짜 수로 구하고 밀도로 나눠 부피로 바꾼 뒤 차량 용량으로 나눕니다. 소수가 남으면 한 번 더 다녀와야 하므로 올림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쓰레기 수거능력 MH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쓰레기 1톤 처리에 인부가 몇 시간 매달리는지로 분자의 총인시 분모의 처리량을 놓습니다. 값이 작을수록 적은 인력으로 많이 처리한다는 뜻이라 효율이 좋은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건조로 증발하는 수분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고형분 양은 건조, 전후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처음 1000kg의 함수율 20%며 고형분은 800kg입니다.
건조 후 함수율 2.3%면 고형분 비율이 97.7%이므로 이 800kg이 전체의 97.7%가 되도록 건조 후 무게를 구한 뒤 처음 무게에서 뺍니다. 답은 3번입니다. 슬러지를 농축하면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고형물 양은 농축 전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부피의 고형물 비율을 곱한 값이 농축 전으로 같다고 넣습니다. 함수율이 98%에서 98%로 4%피 낮아진 것 같아도 고형물 비율이 2%에서 6%로 3배가 되어 부피는 1 나누기 3로 줄어듭니다. 답은 2번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가스 구성이 단계별로 바뀌어갑니다. 이 흐름을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 단계는 호기성 단계로 매립 직후 공기 중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이 분해되며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주로 생깁니다. 두 단계는 현기성으로 넘어가지만 아직 메탄이 만들어지지 않는 초기전이 단계입니다. 이때는 현기성 세균이 복잡한 유기물을 가수분해하여 이산화탄소, 수소, 지방산 등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두 단계의 가스 성분 중 부피비가 가장 큰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프로판, 황화수소 5조는 매립가스의 주요 생산물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3가지 있는데 이것만 짝지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은 수거 차량이 몇 대 다녔는지 세어서 거기에 밀도를 곱해 무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직접 계근법은 마의 차량을 저울에 직접 달아버리는 방법이고요. 물질수 지법은 어떤 시설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온 물질과 나간 물질의 차이를 계산해서 발생량을 거꾸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쓰레기 발생량 산점에 실제로 쓰이는 공인된 방법입니다. 반면 직접 경향분석법이라는 용어는 발생량 한정 방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과거 자료를 통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지 현재 발생량 자체를 측정하거나 물질 수지로 추정하는 방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서번이 정답입니다. 답은 서번입니다. 파스는 크기가 큰 물질을 잘게 부수는 조작인데 이때 대상물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크게 3가지뿐입니다. 물체를 때려서 깨는 충격력, 눌러서 깨는 압축력, 그리고 엇갈리게 밀어서 자르는 전달력입니다. 정전력은 정전기, 즉 전기적인 힘으로 물체를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지 물리적으로 물체를 깨뜨리는 파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쇄의 3대 원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쇄의 3대 원리는 충격력, 전달력, 압축력이라고 그대로 외워두시면 이런 유형은 바로 풀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파쇄는 폐기물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크기를 작고 균일하게 만드는 사전 처리 공정입니다. 입자가 작아지고 표면적이 넓어지며 이후 소각이나 매립 같은 본처리의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것이 핵심 목적이지요. 먼저 입자가 작아지면 미생물이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늘어나므로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부식 효과는 오히려 촉진됩니다. 억제가 아니라 촉진이 받는 방향입니다. 또한 파쇄를 하면 덩어리 사이 빈 공간이 줄어들어 겉보기 비중이 증가하고 서로 다른 성분들이 고르게 섞이면서 균일원합 효과도 커집니다. 크기가 작아진 만큼 특정 성분의 선별을 분리하기도 쉬워집니다. 따라서 부식 효과를 억제한다는 설명은 파쇄의 목적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고막은 소리를 받아 얇은 막이 떨리면서 진동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진동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고막 안쪽 중위와 바깥쪽 외위의 공기압이 서로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압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막이 팽팽하게 눌려서 잘 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압력 조절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유스타키오관, 즉 이관입니다. 중위와 목기 쪽 인두를 연결하는 가는관으로 침을 삼키거나 하품할 때 열리면서 중위 내부 공기를 외부 기압과 같게 맞춰줍니다. 비행기를 탔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다가 침을 삼키면 뻥 뚫리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 유스타키오관이 작동하는 것이지요. 또한 중위에서 생기는 분비물을 인두 쪽으로 배출해주는 역할도 함께합니다. 고마는 진동을 받는 막 자체이고 고실창과 달팽이관은 소리를 내의로 전달하고 청신경 신호로 바꾸는 부분이므로 기압 조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음, 진동공정 시험 기준에서 소음 측정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측정자의 몸 자체도 소리를 반사하거나 흡수해서 측정 값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소음계를 들고 잴 때는 몸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소음계가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출허용 기준 소음 측정 방법의 일반 사항에 명시된 조건으로 사람 몸에 의한 반사음이나 폐자 영향을 최소화해 정확한 측정 값을 얻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두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을 울리면 다른 쪽도 따라 울리면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모든 물체는 저마다 잘 흔들리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전달되는 힘이 마침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주기로 반복해서 가해지면 물체는 그 힘을 계속 받아 흔들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곡면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곱새 하나를 울리면 옆에 있는 같은 고유 진동수의 소리곱새도 저절로 울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움직인 거리를 뜻하는 값이고, 회절은 파동이 좁은 틈을 지날 때 그 뒤쪽까지 파가 돌아 들어가는 현상이며, 굴절은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를 지나면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이는 모두 고유 진동수가 같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진동 레벨계는 사람이 느끼는 진동을 정확히 재기 위해 만든 계기이므로 각 부분의 오차 허용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측정 주파수 범위는 1에서 98Hz 이상, 측정 진동 레벨 범위는 45에서 120dB 이상이면 되고, 레벨 레인지 변환기를 바꿀 때 생기는 전원 오차는 0.5dB 이내로 맞음으로 1번과 3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시객이 직눈으로 읽는 눈면 자체의 오차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0.5dB 이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번처럼 1dB 이내라고 하면 기준을 완화해서 틀리게 서술한 것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두 소음이 동시에 발생할 때의 합성 소음 레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데시벨을 로그 단위라 각값의 에너지로 되돌려 더한 뒤 다시 로그를 취합니다. 두 소음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작은 조금 거에 영향을 못 줘서 합성값은 큰 소음 90dB보다 아주 조금 큰 수준에 머뭅니다. 단순 산술 평균이나 덧셈은 틀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방음 대책은 소음이 나오는 곳 자체를 조롱하게 만드는 음원 대책과 소음이 퍼져나가는 길목에서 맞는 전파 경로 대책으로 나눕니다. 소음기 설치는 소음이 발생하는 배관이나 덕트 출구 등 발생원 자체에 부착해서 소음을 줄이는 장치이므로 음원 대책에 해당합니다. 거리 감소의 방음벽 설치, 공장 내벽의 흡음 처리는 모두 소음 안에서 나온 소리가 퍼져 나가는 경로 중간에서 세기를 줄이는 방법이므로 전파 경로 대책입니다. 이렇게 발생원 자체를 손보느냐 아니면 나온 뒤 경로를 막느냐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음 관련 용어들은 측정 순서를 따라가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측정한 값이 측정 소음도이고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재는 값이 배경 소음도입니다. 문제는 측정 소음도 안에 배경 소음이 섞여 들어와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측정 소음도에서 배경 소음을 빼서 보존하면 순수하게 대상 소음원만의 소음도가 남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소음도를 대상 소음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상 소음도의 시간대나 특성에 따른 보정치까지 반영하면 평가 소음도는 변도가 되고 등가 소음도는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같은 시간의 점상 소음 에너지로 환산한 값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측정 소음도, 배경 소음 보정은 대상 소음도, 배상 소음도 플러스 보정치는 평가 소음도의 흐름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